2009년 비트코인이 세상에 공개된 이후에 엄청난 위상의 변화, 또 상상하지도 못할 그런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다는 것이죠. 비트코인의 최초의 현물가가 이루어진 2010년에 그 당시 1비트코인에 얼마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몇백 원은 했겠지. 네, 당시 1비트코인에 0.0025달러였대요. 얼마야 그럼 0.00 얼마예요? 저 지금 뭐예요? 0.25 몇 센트예요? 그렇죠. 뭐 한 2.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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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원 7은 뭐야? 우리가 당시 이제 5천만 원 막 몇 조 하나의 이런 아주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이제 미국에 사는 그 라슬로라는 그 프로그래머가 네. 이제 인터넷 게시판에다가 내가 파파존스 그 라지 사이즈 피자 2판을 먹고 싶은데 내가 1만 비트코인을 주겠다라고 1만 제안을 비트코인? 했대요. 그래서 그때 거래가 이제 성사된 거죠. 우와. 그래서 1만 비트코인에 그럼 1만이 피자 얼마야? 2판을 사 먹게 된 것이죠. 저기요. 그 어디예요? 파파존스. 미국 어느 주예요? 그 피자집. 1만 코인을 그럼 그 사람은 받았네요.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계산해 보면 한 2.7원. 그러면 그때 받았어. 만약에 1만 코인을 받았으면 하나에 5천만 원이니까 두 판에 한 1만 판에 1만. 얼마예요 지금? 한 판에 2억 2,500원. 2,500원? 그럼 5천 두 원? 판에 5,000원. 두 판에 5천원 받. 지금 왜 먹었어 그 피자? 근데 이게 되게 상징적인 사건이었죠. 그래서 처음으로 이 비트코인이 가상의 존재가 아니라 실거래에 사용된 예로 막 세상에. 기사가 나오고. 그렇죠. 이제 그 이후에 비트코인의 이제 화려한 비상이 이제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2017년에 광풍 이후에 이제 버블이 또 막 뭐 꺼질 듯 말 듯 했지만은 네. 또 이제 별다방이 뭐 비트코인 그 선물 거래소인 그 벡트에다가 이제 투자를 하면서 또 스타벅땡이. 암호화폐 영역을 또 넓히는 그런 움직임이 시작됐고 이후에 뭐 수많은 그 나스닥 기업들이 자기네들의 어떤 자산 포트폴리오에 이제 비트코인을 이제 포함시키기 시작했죠. 이제 특히나 또 이제 그 간편 결제 원조라고 그 얘기할 수 있는 그 페이팔에서도 비트코인을 매매도 할 수 맞아요. 있고 또 아주 그 수천의 그 가맹점에서도 이 암호화폐로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또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초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에서는 군대까지 동원을 해서 비트코인을 갖다 채굴 하고 있는데요. 와. 그러니까 이제 개인과 기업이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국가들도 비트코인을 이제 자산으로 이제 인정하기 워낙에 이제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기야 투기라고 이제 불렸던 그 비트코인과 이제 암호화폐 위상이 2017년에 비해서는 한층 더 이제 올라갔다라는 것을 뭐 느끼지 않으세요? 네. 너무 느껴져. 위상이 느껴집니다. 확실히 올라간 것도 알겠고. 근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인 뭐 여러 가지 이슈들도 있지만은 네. 또 그 뒤에는 블록체인의 기술이 눈부시게 이제 발전했다라는 것도 그 사이에 또 있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이 처음 개발됐을 때는 기술을 1세대 블록체인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네. 이제 지금은 2세대 블록체인 기술의 시대다라고도 얘기하고 2세대 블록체인 기술의 대표적인 주자가 바로 이더리움이라는 암호화폐입니다. 아까 그 대구의 그 채굴장 하시는 분도 이더리움을 그렇죠. 채굴한다고 하셨죠. 네네.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제 비교한다면은 뭐 투지폰이라고 한다면 이더리움은 이제 스마트폰이다 이렇게 이제 비유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이제 중개 기관이 없는 그런 돈의 이동 또 거래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면은 블록체인 2세대인 기술인 그 이더리움은 여기에 플러스 사전에 협의한 내용을 미리 프로그래밍을 해서 이제 전자계약서 안에 넣어두고 계약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적으로 이 계약이 이제 실행되도록 하는 그런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그런 기능이 더 더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씩 이제 머리가 다시 아파지기 시작하는데 바보야. 그래서 이제 쉽게 예를 들면은 비트코인은 제가 만약에 제 아이한테 1비트코인을 그냥 송금할 수가 있는데 네.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을 사용하면은 내가 1비트코인을 송금하면서 야
이 돈은 밤 9시 이후에는 못 써. 오. 술집에는 못 써라는 계약을 어머나, 만들고 어머니. 그 스마트 컨트랙트를 만들어 놓으면은 그거대로 이제 실행되는 것이죠. 아, 그래서 굉장히 쓸데없다. 스마트 머니가 쓸데없어. 가능한 밤 것이죠. 9시 이후에 못 쓰고 술집에서 못 써. 그게 돈이야? 이거 듣기만 쓸데없는 돈이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을 사용해서 여러 그 중개인들이 하는 일들을 다 이제 이것이 대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능이 이제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용하면은 뭐 중고차 거래라든지 네. 또 뭐 무역 거래, 뭐 여러 가지의 어떤 종류의 이제 거래에서 자동적으로 계약이 실행될 수 있는 그런 기술적 기반이 이제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이랑 우리가 말하는 비트코인이랑 같은 건 아니잖아요. 이 기술이 아무리 훌륭하고 우리가 좋고 앞으로 우리의 미래에 어떤 계약이나 거래나 이런 걸 담당할 수 있는 최고의 기술이라 하더라도 이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이 실제 화폐로서의 가치가 있는가 그것에 대한 의문은 아직 남거든요. 우리 저 신사임당님의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 패널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한번 먼저 여쭤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 아이가 7살이거든요. 근데 7살인 저희 아이에게는 일단 실물 돈이 가치가 없어요. 왜냐면 그 아이는 카드를 사용하든지 아니면은 뭐 태블릿 PC 같은 데서 게임을 결제하려고 하면 제 지문을 갖다 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예 패러다임 자체가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벌써 지금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는 이 결제되는 돈이 달러든 위안화든 원화든 엔화든 상관없는 거예요.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블록체인에 다 그 연결되어 있는 안전한 화폐기만 하면은 상용화 될 것 같아요. 우리 신사임당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솔직히 되게 화폐로서의 기능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게 어떤 자산의 하나로서 가치를 가질 수는 있겠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국가 간에 거래를 할 때도 우리가 각종 국가들끼리 통화 수합으로 얽혀 있고 그다음에 세금에 대한 권리나 국채 같은 경우도 이미 기존 화폐로 발행이 다 되어 있고 이런 걸 전부 대체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개인 간의 거래를 이상의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화폐로서의 역할을 대체한다라는 건 좀 한계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두 분의 의견이 좀 갈렸는데 이 업계 최전선에 계시는 김서준 대표님의 생각도 듣고 싶어요. 사실 사토시는 백서에서 그 결제 수단으로 쓰는 걸 좀 강조를 했었어요. 근데 말씀하셨던 뭐 가격 변동성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로 비트코인을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결제용으로 쓰기보다는 이 금을 사듯이 디지털 그쵸. 세계의 어떤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서 많이 쓰는데 예를 들어 테슬라를 살 때 비트코인을 내고 샀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뭐 반토막 나면은 테슬라 회사 입장에서는 큰 손해를 입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들을 해칭하기 위해서 이 선물 거래소가 열려 있으면 이 받은 금액만큼의 비트코인을 그 숏포지션을 잡으면 되거든요. 공매도를 하면 해칭을 할 수 있는 거죠. 반드시 이 큰 무역을 할 때는 해칭을 하거든요. 선물 거래를 네, 하죠. 똑같은 방식으로 비트코인을 이용해서도 선물 거래를 하면서 가격 변동성을 해칭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화폐가 디지털화되는 거는 피할 수 없는 일이라서 각국 정부에서 CDBC라고 그 자체 디지털 화폐를 다 만든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이나 뭐 그런 이더리움 같은 그 암호화폐는 정부나 중앙기관 없이 탈중앙 집권화를 추구하는 화폐잖아요. 근데 이제 정부기관에서 이렇게 디지털 화폐를 만들게 되면 그건 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전에 그 우리 우편 서로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는 거 생각하면은 그런 우편은 다 이제 국가에서 관리했잖아요. 그래서 각 국가마다 하고 또 나라와 나라끼리 왔다 갔다 하고 했는데 이제는 그 우편이 이제 디지털화되면서 전자메일이 생기면서 이제 개인들끼리도 같이 뭐 메일을 주고받을 수 있고 또 기업이 자기의 어떤 메일 시스템도 만들고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메일들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이제 그렇게 비유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뭐 국가가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도 있고 또 기업이 자기의 어떤 예를 들면 맥도날드가 맥도날드 안에서 사용하는 맥도날드 화폐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혹은 또 이제 개인들이 또 개인을 기반으로 하는 또 화폐도 만들어지는 등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화폐들이 이제 공존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럼 돈은 이제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거야라는 개념이 조금 희석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 디지털로의 전환은 모든 분야에서의 우리 어떤 인류의 하나의 흐름이다. 저는 이제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저는 요즘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에 투자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 맞아. 그게 제일 핵심 아닙니까? 사요 말아요. 사실 투자도 물론 중요하지만 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위에 이제 암호화폐로 인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 그걸 이해하는 게 먼저 선행돼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인터넷이랑 스마트폰을 쓰면서 갑자기 우리 삶이 송두리째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할지를 이해하게 되면 투자에 대한 방향도 더 자연스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투자에 대한 결정은 이 방송을 다 보신 다음에 많은 시청자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각자 하시는 걸로 제가 숙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니, 오늘 숙제 주시면 나중에 검사 안 하실 거잖아요. 빨리 얘기하고 가세요. 빨리. 알아서 해라라는 뜻이에요. 사요, 사요. 자, 천기누설 할 타임입니다. 얘기해 주세요. 몇 층에 들어가야 됩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정말 가지고 싶은 자산 중에 부동산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그렇지. 맞아요. 그 중에서도 건물, 신사임당처럼.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근데 누구나 이 건물을 사실 가지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사실 굉장히 어렵죠. 건물 하나 사려면 정말 많은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건물이 뭐예요? 그냥 땅 하나라도 있으면 집도 참 갖기 좋을 어렵죠. 텐데. 근데 이 기술의 진보를 따라가다 보면 이 블록체인 기술 덕분에 누구나 건물주가 될 수 있는 그 희망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요? 이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이 네. 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그 최소 단위를 토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앞으로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자산들이 이렇게 토큰화돼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전 세계에 있는 누구에게나 쉽게 거래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열릴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토큰하면 원래 이렇게 가운데 구멍 뚫린 동전을 떠올리는데 요즘 사람들은 이제 토큰하면은 다 이렇게 디지털 화폐를 떠올리겠구나. 비트코인을 꼭 한 개를 사지 않아도 되고 0.0001개 이렇게도 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부동산이나 뭐 호화 크루즈선이나 뭐 모나리자 같은 예술 작품이나 이런 것도 자산 가치가 쪼개져서 누구나 쉽게 그 자산의 일부를 살 수 있는 모나리자의 미소만 떼서 살 수 있는 거네요.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지분을 갖고 있는 건 눈썹만. 그림에 대한 어느 눈은 내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지분. 그렇죠. 지금 저 사진 속 건물은 실제로 토큰화된 빌딩이에요? 네, 맞아요. 실제로 지금 국내 한 블록체인 스타트업이 토큰화 시켜가지고 이미 유통을 끝낸 그런 상품입니다. 몇 명이 나눠 갖고 있어요? 정확하게 몇 명이 구매했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실제로 그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잘 배분이 됐어요. 우와, 신기하다. 있구나. 그러면 그 많은 분들이 다 저기 지나갈 때마다 흐뭇하겠네요. 그럴 수 내 있죠. 건물 바라보듯이. 네, 그럴 수 있죠. 저 빌딩을 가지고 있으면 월세라고 하는 수익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럼 저 빌딩의 토큰을 가지고 있는 비율만큼 실제로 그 월세에 대한 수익을 계속 나눠받게 되는 시스템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저는 석천 씨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실 수 있는 주제라고 이게 생각을 하는 게 사실 그 이태원에 음식점 많이 만드셨는데 그쵸. 네. 건물 가격 막 올라가고 월세 올라가면서 정리하신 것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퍼지는 이유가 뭐냐면 건물 가격이 올라간 건 사실 그 건물에서 레스토랑 영업을 잘하셨기 때문에 건물 네. 가격이 그렇죠, 올라간 그치. 거잖아요. 도움을 나갈 사실- 때는 알거지로 나왔어요. 네. 근데 이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걸 보면 스타트업은 주식을 이렇게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발행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IT 회사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일을 잘하면 스탁옵션이라는 걸 나눠줘서 이 구글, 페이스북 같은 회사가 상장할 때 막 100억씩 돈을 벌어간 임직원들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건물이라고 하는 게 주식 회사처럼 이렇게 잘게 쪼개져서 기여를 한 사람에게 뭔가를 나눠줄 수 있는 게 법적으로도 보장이 되고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이 건물의 가치를 올린 많은 사람들에게 그 건물의 토큰을 나눠줄 수 그래야죠. 있는 생태계도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 그래야 되겠다. 사실 비트코인이 정확하게 이 방식으로 만들어졌어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건 누구 한 명이 처음에 가지고서 시작을 한 게 아니잖아요. 네.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네트워크를 서로 채굴자들이 참여하고 나도 운영자야, 너도 운영자야 하면서 각자가 다 책임감을 가지고 이 가치를 함께 키워나가는 거죠. 그 건물주잖아요, 지금. 그럼 건물주 입장에서는 그닥 좋은 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지.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래된 중소기업들 보면 사실 저는 오너기업이라는 말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오래된 중소기업 사장님 한 명이
100% 가지고 있는 회사들 되게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사실 그런 회사들이 잘하고 있는 회사 거의 없잖아요. 맞아요. 지금 세상에서 정말 크고 잘하는 회사들 보면 다 주식이 쪼개져 있고 아. 실리콘밸리에서 잘하고 있는 스타트업 보면 다 잘하는 임직원들에게 스탁옵션이나 주식을 나눠주는 회사가 훨씬 더 커졌잖아요. 맞아요, 책임감이나 맞아요. 자기 거라는 의식이 조금 더 있어야. 그렇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이 미래의 부는 디지털 자산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그것을 잘 유통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통해서 이 부가 생성되고 만들어질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미래의 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쪽 분야에서 유망한 그런 사업들 또 분야들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